2000년 파주경찰서 강력반의 좁고 퀴퀴한 사무실에는 희뿌연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오래라 늦어름의 습기 머금은 열기가 형사들의 땀 냄새와 섞여 진동했다. 이곳의 터줏대감인 기영사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미제 사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우당탕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들어섰다. 아, 기영사. 이 더위에 또 담배 연기로 방진복을 입고 있구만. 담배 좀 작작 피워. 내가 이래 배도 폐활량 하나 끝내주는 빠루 아냐. 근데도 이 연기는 안 되겠어. 별명처럼 쇠지렛대 같은 힘을 가진 형사 바로 빠루였다. 그는 덩치만큼이나 우직하고 단순했지만 기영사와 콤비를 이루며 숱한 사건을 해결해 온 베테랑이었다. 빠루 형 앉아요. 나도 이 빌어먹을 더위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나저나 형이 웬일이야? 오늘은 밖에서 뛰고 있어야 할 양반이. 기영사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며 빠루에게 냉장고 구석에 굴러다니던 맥주 캔 하나를 건넸다. 이거라도 마셔요. 시원하진 않겠지만. 쯧쯧 하여간 이 사무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근데 말이야, 영사과에서 전화가 왔어. 요즘 양주 모텔촌 일대가 아주 난리도 아니래. 이상한 협박 전화 때문에 모텔 사장들이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이상한 협박 전화라는 말에 기영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협박? 어떤 식인데요? 그게 좀 웃겨. 모텔에 들어가는 차량 번호만 찍어가지고 그 차주에게 전화를 건다는 거야. 당신 불륜 사진 다 찍었다. 500만 원 보내라, 안 그러면 회사나 집에 뿌린다. 딱 이 레퍼토리래. 빠루는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냈다. 아, 몰카라도 찍었나? 그 모텔에 몰카가 있다는 얘긴가요? 기영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니, 그것도 아니래. 모텔 사장들 얘기 들어보면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야. 우리 서에 정식으로 고소 접수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인데 그 양반도 학원 강사야. 불륜이 쪽팔려서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지. 모텔 사장들이 모은 피해자만 10댓 명이라더만. 며칠 후 사건의 첫 고소인인 학원 강사를 통해 협박범의 목소리 녹취 파일과 대포폰 번호 그리고 돈이 입금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했지만 수사는 곧 벽에 부딪혔다. 결국 대포폰에 대포통장이라. 답이 없네요. 놈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만하구먼. 기영사는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근데 이놈의 목소리가 좀 특이해. 약간 쉬고 긁히는 쇳소리가 난다는 건 모든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진술했어요. 게다가 지가 청송교도소 나왔다고 허세를 부린다는 거야. 나는 막 가는 인생이다. 걸리면 너도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어느 날 오후 새로운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다소 야성적인 인상의 남성이었다. 자신의 직업을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했다. 형사님, 제가 이 협박범을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짜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영사와 빠루는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피해자가 범인을 잡겠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감독님, 저희가 경찰입니다. 굳이 위험하게 직접 나설 필요는. 기영사가 말을 자르자 감독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형사님들. 이건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 돈 500만 원 뜯긴 건 둘째치고 이 비열한 새끼의 짓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놈보다 더 악질인 척 연기하면 이놈은 분명히 미끼를 물 겁니다. 감독의 눈빛이 형사들 못지않게 이글거렸다. 그는 마치 지금 당장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현장 배우 같았다. 어떤 시나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영사가 흥미를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간단합니다. 협박범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그때 제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야, 너도 청송 나왔다고 했지? 나도 그쪽 출신이야. 근데 너처럼 5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쫀쫀하게 놀아? 라고요. 빠루가 코웃음을 쳤다. 아니, 그게 통하겠소? 듣자 하니 감독님은 이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 연기력은 할리우드급이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놈보다 훨씬 끝발이 센 홍제동 건달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급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하는 짓거리가 아주 괜찮더라.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줘. 내가 아는 돈 많은 사모를 모텔로 유인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 그 돈으로 내가 2천만 원 먹고 그 다음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5대5로 돈을 나누자. 이렇게요. 기영사는 감독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기막힌 드라마의 전율을 느꼈다. 5대5라. 이놈이 그 큰 돈에 눈이 멀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100% 넘어옵니다. 이놈은 단순한 협박범이에요. 큰 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놈에게 홍제동이라는 지역까지 슬쩍 흘려줄 겁니다. 마침 형사님들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놈의 활동 반경이 홍제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사는 탁자를 치며 감탄했다. 대단하십니다, 감독님. 이건 정말 영화 시나리오군요. 우리가 이 계획대로 움직이면 이놈은 반드시 미끼를 물 겁니다. 형, 우리 감독님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경찰이 쫓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달이 협박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날 밤 기영사는 빠루를 데리고 진짜 청송교도소 출신 건달을 만나 그들만의 은어와 행동 방식을 배웠다. 그리고 다음날 영화 감독은 대본을 들고 와 마지막 리허설을 했다. 홍제동 건달의 탄생이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가스총으로 정해졌다. 범인을 제압할 때 빠루 형사가 가스총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마침내 작전의 실행일이 밝았다. 눅진한 늦얼음 공기는 여전했지만 파주 모텔촌 일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기영사는 미끼를 투척하기 전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빠루 형,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감독님, 차량은 준비됐습니까? 네, 기영사. 일산에서 가구점을 하는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보리색 에쿠스. 차 번호판도 최신 걸로 달아놨으니 누가 봐도 돈 좀 있는 사모님 차로 보일 겁니다. 영화 감독은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건달 홍제동이었다. 빠루 형사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감독 양반. 사모님 역할을 할 그 아가씨는 괜찮은 겁니까? 여경들처럼 단발머리에 딱딱한 인상이면 이놈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는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입니다. 사모님 역할에 딱 맞을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가 직접 현장에 같이 있을 겁니다. 이 아가씨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겁니다. 게다가 진짜 돈 많은 유부녀 연기라면 저보다 이 아가씨가 100배는 더 잘할 겁니다. 감독은 씩 웃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바로 통신기지국 추적이었다. 기영사는 어제 통신사 담당자를 다시 만나 비싼 양주 한 병을 건네며 신신당부했다. 김 차장님, 오늘 점심시간은 꼭 사수하셔야 합니다. 범인이 오후 2시 전후로 움직일 겁니다. 놈의 대포폰 위치와 제 핸드폰 기지국이 일치하는 순간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제가 이 양주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다만 정확히 기지국이 일치하는 점을 찾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범위가 겹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도는 아시죠? 김 차장은 긴장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습니다. 그 범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후 1시 형사들은 양주 모텔촌의 한 모텔에 자리를 잡았다. 모텔 주인은 연일 이어지는 협박 전화의 골머리를 앓았던 터라 형사들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형사님, 이번에 꼭 그놈 잡아서 저 모텔촌을 살려주세요. 잡기만 하시면 이 근처 모텔은 평생 공짜로 쓰게 해드릴게요. 모텔 주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기영사의 귀에 와 박혔다. 기영사는 모텔 건물 2층 방에 숨어 통신사 직원과의 연락을 담당했다. 빠루 형사와 박 형사는 모텔 주차장 입구 뒤편에 몸을 숨겼다. 반장은 모텔 옥상 환풍기 옆에 엎드려 주변 산세를 살피는 임무를 맡았다. 오후 2시 정각. 기영사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기 형사님, 지금입니다. 범인의 기지국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10분 내로 모텔촌에 진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차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점심 드시러 가십시오. 기영사는 무전기를 들고 대기 중인 팀원들에게 알렸다. 모두 스탠바이. 타겟 진입 직전이다. 잠시 후 덩치 큰 빠루 형사가 나지막이 외쳤다. 왔다. 아이보리색 에쿠스 들어간다. 그리고 뒤에 따라 붙는 차는 안 보이는데? 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에쿠스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서자 영화 감독과 사모님 역의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여인은 화려하게 꾸민 모습으로 누가 봐도 불륜 현장에 익숙한 듯 카운터로 향했다. 그들은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다. 반장님, 주변 산세에 수상한 움직임 없습니까? 기영사가 무전으로 물었다. 옥상의 반장은 환풍기 소리에 묻히지 않게 조용히 보고했다.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만 모텔 주차장 뒤편 야산 쪽이 수상하긴 합니다. 나무들이 좀 이상하게 꺾여 있습니다. 10분이 흘렀을까? 감독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찍었어. 찍었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쇳소리가 섞인 범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감독은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다. 오냐 잘했다. 그 아줌마 지금 샤워하고 있어. 나갈 때도 사진 한 장 꼭 찍어. 그리고 알지? 2천만 원은 내 거다. 다음부터 5대5다. 절대 내 말 어기지 마. 알았으면 끊어. 감독이 전화를 끊자 기영사는 확신했다. 이놈 틀림없어. 산 쪽입니다. 박 형사 지금 조용히 돌아서 산 뒤쪽으로 우회하십시오. 나무가 꺾인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세요. 박 형사는 즉시 주차장을 우회하여 산비탈을 올랐다. 그는 군대에서 특수수색대 출신이라 산악 지형에 익숙했다. 얼마 오르지 않아 박 형사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포착됐다. 와, 이런 미친. 범인은 아예 땅을 파서 비트엄페오를 만들고 꺾은 나뭇가지로 위장까지 해놓았다. 그 사이로 카메라 렌즈만 빼꼼히 내밀어 모텔 쪽을 조준하고 있었다. 범인은 아주 숙련된 사냥꾼처럼 보였다. 박 형사가 무전기를 꺼내려던 순간 범인이 먼저 움직였다. 아마도 박 형사의 발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놈은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카메라를 접더니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달렸다. 발견. 범인 도주. 야산 쪽. 지금 바로 뜁니다.
박 형사의 다급한 무전이 터져 나왔다. 범인은 놀라운 속도로 주차장 옹벽을 향해 달려갔다. 1.6m 높이의 옹벽을 단번에 뛰어넘는 민첩함에 박 형사도 당황했다. 바로 그때 옹벽 아래에서 튀어나온 거구의 그림자. 빠루 형사였다. 이 새끼 잡았다. 빠루 형사가 달려드는 찰나 범인도 빠루 형사의 덩치에 놀랐는지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빵! 총성이 울렸다. 빠루 형사가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다. 가스탄은 범인의 등 뒤 공중에서 터지며 노란 구름을 만들었다. 그러나 범인은 구름 사이를 뚫고 그대로 질주했다. 빠루는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빵! 두 번째 가스탄은 목표물에 정확히 맞지 않고 엉뚱하게도 달려들던 빠루 형사 바로 코앞에서 터져버렸다. 노란 구름이 덩치 큰 형사의 얼굴을 완전히 덮쳤다. 기 형사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눈물과 콧물을 범벅인 채 콜록거리는 빠루 형사가 주저앉아 있었다. 형, 왜 그래요? 쿨럭쿨럭. 기 형사 쿨럭. 가스. 내가 다 마셨어. 이 새끼 쿨럭. 빠루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놈을 놓쳤다는 분함에 주먹을 땅에 내리쳤다. 하지만 이미 개천 밑으로 뛰어든 범인을 박 형사와 선배 형사가 뒤쫓아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잠시 후 박 형사가 범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려 했으나 놈은 그 육중한 빠루 형사가 가스를 뒤집었을 정도로 날렵했던 탓인지 제압이 쉽지 않았다. 결국 분노가 폭발한 빠루 형사가 비틀거리며 개천으로 뛰어들었다. 이 빌어먹을 새끼. 너 때문에 가스 다 마셨다. 그는 놈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더니 거친 모래와 돌이 깔린 바닥으로 밀어붙였다. 잠시 뒤 범인은 완전히 제압당한 채 얼굴과 팔이 흙먼지로 뒤덮인 채 끌려 나왔다. 검거 성공이었다. 하지만 범인은 형사들에게 잡혔다는 사실보다 자기 눈썹이 흙먼지로 범벅돼 새가닥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더 분개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형사님, 저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눈썹이 3개가 됐잖습니까? 이 감정 상해서는 절대 말 못합니다. 그 순간 기 형사는 문득 소름이 돋았다. 이 단순해 보이는 범인이 사실은 보이스 피싱과 절도 협박에 매우 능숙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차량 번호를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냈는지를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빠루 형사의 눈물보다 더 충격적일 수 있었다. 범인 검거 후 놈은 파주 경찰서 강력반 취조실에 앉아 잔뜩 뿔이 나 있었다. 흙먼지에 더러워진 외투와 눈썹을 닦아내면서도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바닥에 뒹굴며 긁힌 팔뚝을 부여잡고 있는 빠루 형사가 서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가스를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너 좋게 말할 때 불어. 안 그러면 내 놈이 청송에서 배웠다는 모든 기술 다 써서라도 토해내게 할 줄 알아. 빠루 형사는 아직 가스의 잔향 때문인지 콧물을 훌쩍이며 격앙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범인은 고개를 팩 돌리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아이 형사님, 장난치십니까? 저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이런 꼴로 잡혀왔으면 억울해서라도 말 못합니다. 게다가 눈썹까지. 이 감정 상해서는 뭐든 부인할 겁니다. 시끄러워. 감정 상할 짓을 왜 해 임마. 기 형사가 빠루를 말리며 어깨를 토닥였다. 형 진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놈은 증거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기 형사는 증거물로 압수한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모텔 출입 기록이 적힌 메모지를 책상 위에 펼쳤다. 내가 말을 안 하겠다는 건 알겠다. 좋아. 그럼 이제 내 피해자들을 불러서 내 놈의 쇳소리가 섞인 그 목소리를 직접 들려줘야겠군. 내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탄낼 뻔했는지 내 놈이 직접 봐야 알겠지. 기영사는 먼저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를 취조실로 불렀다. 부부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외도 사실을 들킬까 봐 덜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사람이 맞는지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국민교육 헌장 앞부분만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기영사는 미리 타이핑해둔 국민교육 헌장 구절을 범인에게 내밀었다. 야, 읽어.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부분까지만 읽어. 범인은 마지못해 침을 삼키더니 억지로 책상을 내려다보며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쉬고 긁히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노부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동시에 몸을 떨었다. 노인이 흥분하며 소리쳤다. 저 새끼 맞아요. 내가 이놈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내 평생 남한테 이런 협박 당해본 적 없는데. 저 새끼 때문에 밤잠을 설쳤어. 노부부가 나가자 기영사는 다음 피해자를 불렀다. 바로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던 건달 피해자였다. 그는 자신의 연인과 호텔에 갔던 것인데 협박범 때문에 불륜으로 오해받아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건달 피해자는 취조실에 들어서자마자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씨발 새끼. 너 이리 와봐. 내가 나한테 협박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내가 너 잡으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지. 빠루 형사와 박 형사가 간신히 건달을 붙잡고 의자에 앉혔다. 진정하십시오. 잡았으니 됐잖습니까? 자, 저놈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영사는 다시 범인에게 같은 구절을 읽게 했다. 범인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몇 마디를 읊조렸다. 건달 피해자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를 갈았다. 맞습니다, 형사님. 저 쇳소리. 이 새끼 분명히 맞아요. 내가 너. 모든 피해자가 그의 목소리를 특정하자 범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축 늘어졌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다 했습니다. 나 혼자 다 했다고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사진을 찍었다고 협박했는데 카메라에 찍힌 필름이나 메모리 카드는 어디 있냐? 내 놈이 주차장 옹벽 위에 숨어 찍은 건 다 봤다. 기영사가 범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범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진 같은 거 안 찍었습니다. 한 번도 안 찍었어요. 뭐? 안 찍었다고? 그럼 이 카메라는 뭔데? 내 놈이 야산에 엎드려 있다가 급하게 들고 튄 게 이 카메라 아니냐? 빠루 형사가 소리치며 카메라를 흔들었다. 아, 그건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같이 협박해서 5대5로 돈을 나누자고 해서 그때 찍으려고 산 겁니다. 오늘 처음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전에는 카메라 같은 거 없었습니다. 기영사는 혼란스러웠다. 카메라 없이 어떻게 협박을 성공시켰단 말인가? 사진도 없이 불륜을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차량 번호만 찍고 어떻게 피해자들의 핸드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냐? 그게 가장 궁금해. 범인은 의외로 순순히 자신의 수법을 털어놓았다. 차량 번호. 맞습니다.
그 모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번호판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상담원에게요. 보험사 상담원? 그게 무슨 소리야? 기영사가 의아해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양주 모텔촌에 있는데 차량 번호 XX 이 차 때문에 뒤에 주차한 차가 20대나 못 나가고 있다. 빨리 이 차주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게 가입자 아니냐? 고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고객 개인 정보를 그냥 알려줘? 처음에는 안 알려주죠. 하지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거 당장 처리 안 하면 너네 보험사에 민원 넣고 금융감독원에 고소할 거야. 20대가 피해보고 있는데 너희가 책임질 거냐? 고요. 그러면 그 상담원이 당황해서 차주 핸드폰 번호만 딱 알려줍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요. 범인의 말에 기영사와 빠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고도의 해킹이나 정보 유출이 아닌 고작 보험사 상담원을 속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지극히 단순하고 치졸한 수법이었던 것이다. 그 정보로 그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XX 차량 차주 맞지? 지금 내 집 전화로도 연락 안 하고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한 거 보면 알 거다. 내가 누군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돈 보내. 이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철저하게 추적당하고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집 전화가 아닌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럼 내가 청송교도소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냐? 빠루 형사가 허탈하게 물었다. 청송은 맞습니다. 근데 살인이나 폭행이 아니라 절도 전과로 3년 살았습니다. 중형차 훔쳐서 차주한테 차 찾고 싶으면 300만 원 입금해라. 안 그러면 못 찾는다고 협박하다가 재수없게 판사 차를 훔쳐서 잡혔어요. 그는 과거에 어처구니 없는 절도 사건까지 늘어놓으며 자신의 단순함을 증명했다. 범인은 허풍과 대담함, 그리고 고작 차량 번호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 4천만 원을 갈취한 어설프지만 치명적인 악질이었다. 기영사는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다. 이 사건은 결국 첨단 범죄가 아닌 인간의 치부를 건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협박이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기영사는 영화 감독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야 함을 깨달았다. 취조를 마치고 밤늦게 경찰서를 나선 기영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공기는 여름의 습기를 걷어내고 있었다. 범인은 결국 절도 및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의 단순하고 뻔뻔한 수법은 형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기영사는 가장 먼저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대신 핸드폰을 들고 영화 감독의 번호를 눌렀다. 감독님, 기영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감독의 피곤하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기영사님. 잘 되셨습니까? 그 개자식 무사히 구속시켰습니까? 네, 감독님 덕분입니다. 감독님의 연기 덕분에 놈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놈이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고작 보험사 상담원을 속여서 차량 번호로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낸 겁니다. 감독은 크게 웃었다. 하, 역시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놈의 짓거리가 너무 조악하고 치밀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은 아마도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심리전에만 능했던 거겠죠.
영화 시나리오로 따지면 스케일은 거창한데 디테일이 엉망인 비급 졸작입니다. 기영사는 감독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맞습니다. 놈은 자신이 청송 출신이라고 허풍 떨면서 사실은 가장 쉽고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감독님의 홍제동 건달 연기가 놈의 허풍을 압도했던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뭘요? 덕분에 저도 모처럼 재미있는 현장 연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영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덩치 큰 형사님은 괜찮으신지요? 무전으로 들었는데 가스총을 맞으셨다고. 기영사는 그제야 빠루 형사가 떠올라 쓴 웃음을 지었다. 예. 빠루 형이요? 그게. 놈을 잡으려고 가스총을 쐈는데 바람 방향을 잘못 읽어서 본인이 가스를 몽땅 마셨습니다. 아직도 콧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눈썹 새 가닥이 됐다며 난리도 아닙니다. 감독은 다시 한번 크게 폭소했다. 아이고, 그 형님 정말 우직하시군요. 영화로 만든다면 그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이 될 겁니다. 배우 얼굴에 가스총을 정통으로 맞히는 형사라니. 에이 감독님. 농담 마십시오. 그 형은 지금도 저한테 너 때문에 2천만 원 믿기가 아깝게 됐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소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좋은 시나리오 하나 들고 형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일은 저한테도 좋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가스총 사건이라는 제목이 좋을 것 같군요. 감독과의 통화를 마친 기영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빠루 형사 옆에 앉았다. 빠루 형사는 아직도 재떨이 앞에서 훌쩍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야 기영사.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내가 가스총을 쏠 때 말이야. 이 새끼가 얼마나 빨랐는지. 내가 이놈의 등을 맞힐 줄 알았지. 근데 이놈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스가 내 얼굴에 딱 터진 거야. 내가 형사 생활 20년에 이렇게 눈물을 쏟아본 건 처음이다. 형, 그 정도로 빨랐다는 건 그놈이 평소에 운동을 엄청나게 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기영사가 말했다. 맞아. 치조 때도 말이야.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보더구먼. 지가 신창원 팬이래. 소변 볼 때도 운동해야 한다고. 꼴의 잡범이 레벨업 하겠다고 노력한 것 봐라. 어이없어서. 기영사는 책상 위에 놓인 범인의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여기에는 양주 모텔촌 1번, 2번 하며 적힌 모텔 이름과 그 옆에 시간, 그리고 차량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몰카도 첨단 해킹도 아닌 그저 성실함으로 이뤄낸 범죄 기록이었다. 형, 이 사건은 형사 생활하면서도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의 연기, 형의 가스 눈물, 그리고 고작 차량 번호로 시작된 4천만 원짜리 협박극이라니. 빠루 형사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기영사를 바라봤다. 영화 감독 연기도 대단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서 잡은 거 아니냐. 아무리 머리 쓰는 놈이라도 우리 같은 우직한 형사가 몸으로 부딪히면 못 당해내는 거야. 안 그래? 그럼요, 형. 역시 형이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놈들이 어떤 꼼수를 쓰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 잡아내야죠. 자,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사건은 잊고 저쪽 살인 사건 서류나 들춰봅시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쳤다. 기영사와 빠루는 다시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 앉아 다음 사건 서류를 꺼내 들었다. 가스총 사건은 그렇게 파주 강력반의 전설적인 에피소드로 남았다.
한 명은 연기력으로, 한 명은 우직함으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감으로 이루어낸 승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건달에게 배운 은어와 가스총에 쓰라린 기억은 한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괴롭힐 터였다.